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적에 쌓인 물체가 얼어붙은 땅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비명조차 되지 못한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동짓달의 긴 밤, 거대한 소슬대문 밖으로 쫓겨난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횃불의 불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대문 앞을 비추었지만 그 불빛은 쓰러진 이를 따뜻하게 감싸기는커녕 그의 처참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등은 이미 곤장을 맞아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터진 살점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자마자 붉은 선혈에 녹아들어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매서운 칼바람이 상처를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사내의 몸은 파들파들 떨렸으나 대문 안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저 더러운 오물을 치웠다는 듯 냉막한 눈길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려는 찰나 쓰러져 있던 강치는 피가 맺힌 손톱으로 얼어붙은 땅을 긁으며 고개를 쳐박았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 아니, 최 대감의 뒷모습은 산처럼 거대하고도 차가웠다. 평생을 우러러보았고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눈길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등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어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대감의 옆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정실 윤 씨가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치마폭 뒤로 숨은 이복 동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대감마님, 이제 그만 문을 닫으시죠. 천한 피가 대문 밖을 더럽히는 꼴을 더 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독이 발린 칼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말에 최 대감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굵은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문을 걸어 잠그라. 내 집에 저런 폐륜아는 없다. 오늘부로 족보에서 파내었으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다디는 문틈 사이로 마지막 횃불의 빛이 사라지자 세상은 완벽한 어둠과 적막 속에 잠겼다. 쿵 하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마치 강치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엎드린 채 오열하고 싶었으나 턱이 덜덜 떨려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눈밭에 얼굴을 묻은 채 강치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모든 것은 그가 서당에서 훈장님의 난해한 물음에 거침없이 답을 내놓았던 그날 시작되었다. 적장자인 이복 동생이 며칠을 끙끙대며 풀지 못했던 문장을 서자인 강치가 스쳐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석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훈장님은 강치의 재주를 칭찬했으나 그 칭찬은 곧장 안채에 있는 윤 씨의 귀에 들어가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윤 씨는 서자가 적자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급기야 강치가 동생을 저주하기 위해 방에 부적을 붙였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 증거라고 내밀어진 것은 강치의 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조잡한 지푸라기 인형 하나였다. 강치는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결백을 주장했지만 최 대감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대감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문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적장자의 권위였다. 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감히 본부인의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자체가 대감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불경이었던 것이다. 대감은 뜰 아래 무릎 꿇린 강치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재주가 덕을 넘어서면 재앙이 된다고 하였다. 내 놈의 그 얄팍한 영민함이 결국 형제를 헤아려 들고 가문을 어지럽히는구나. 내 어미가 천하니 그 피를 받은 너 또한 근본이 천박하여 어쩔 수가 없도다. 그 말은 곤장보다 더 아프게 강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들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이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강치의 몸 위로 눈이 쌓여가며 천은 빠르게 식어갔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의식은 가물가물한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면 고통도 배고픔도 서러움도 모두 끝날 것 같다는 달콤한 유혹이 그를 감쌌다. 저승에 가면 먼저 간 어미를 만날 수 있을까? 어미는 강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쫓겨나 평생을 병마와 싸우다 눈을 감았다. 죽기 전 어미는 강치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남겼다. 부디 아버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서러운 내 한을 네가 풀어다오. 그러나 그 유언은 이제 지킬 수 없냐고 염직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 인정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버려졌으니 어미를 볼 면목조차 없었다. 그때였다. 꺼져가던 강치의 눈동자에 기이한 불꽃이 일었다. 그것은 생에 대한 집착이자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자식을 사지로 내몬 저들이다. 강치는 이를 악물었다.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턱을 조이자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 비릿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는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일으키려 애썼다. 찢어진 곤장 자국이 터지며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비명 대신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다. 여기서 죽어주면 윤 씨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치가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면 천벌을 받았다며 혀를 찰 위인들이었다. 절대로 그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는 없었다. 강치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긴 뱀처럼 그려졌다. 그는 대문 쪽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내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하여 오늘 나를 버린 이 최씨 가문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 석자가 조선 8대 울려 퍼질 때 당신들은 내 발 아래 엎드려 빌게 될 것이다. 눈보라 속을 기어가는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늑대의 눈빛처럼 서늘하고도 흉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 무렵 강치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집신조차 신지 않은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순간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암자의 불빛이었다. 강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지만 그 불빛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암자 앞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 엄동설 안에 웬 놈이냐. 거친 목소리와 함께 다가온 그림자를 보며 강치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자신의 이름 강치를 버렸다. 이제부터 다시 태어날 자신은 더 이상 대감의 서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날 밤 최대감 댁의 안채에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윤 씨와 아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다과상이 차려졌다. 밖에서 죽어가고 있을 강치의 생사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눈의 가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가문의 재산과 권력이 온전히 적장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웃음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단순히 천안서자 하나가 아니라 훗날 기울어가는 가문을 지탱할 유일한 대들보였음을. 그리고 오늘 밤 흘린 강치의 피눈물이 훗날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집어삼키러 돌아올 것임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바로 이 비극적인 밤에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지독한 향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병풍 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람의 숨소리라기보다 끊어질 듯 위태로운 쇠붙이 긁는 소리에 가까웠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최대감의 기와집을 흉가처럼 수산하게 바꾸어 놓았다. 한때 기름진 쌀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사랑채는 이제 탕약 다리는 매캐한 연기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창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네가 이리 가면 이 어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정실 윤씨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천장을 찔렀지만 누워있는 청년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 된 얼굴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10년 전 강치가 쫓겨나던 날 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최대감의 적장자 최창수였다.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이고 비단 옷을 입혀 귀하게 키웠건만 창수는 약골로 태어나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대고 천년 묵은 산삼을 다려 먹여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방구석에 앉아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최대감의 눈은 퀭하게 패어 있었고 검게 변한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지난 몇 달 사이 하얗게 새어버려 10년 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수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더니 이내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숨을 토해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윤씨가 바닥을 치며 혼절하듯 쓰러졌다. 창수야 창수야, 하인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최대감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너무도 허망했다. 서자 강치를 내쫓고 오로지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가문의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하늘은 잔인하게도 그 유일한 핏줄을 거두어 가버린 것이다. 대감의 시선이 창수의 식어가는 손에 머물렀다.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운 그 손은 가문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유약했다. 대감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과 함께 불현듯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강치의 도끼 어린 눈빛이 떠올라 몸서리쳤다. 창수의 장래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초의 대감댁이었으나 가세가 기울고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에 조문객의 발길조차 뚝 끊겼기 때문이다. 고가는 비어가고 눈치 빠른 하인들은 돈이 될 만한 집기들을 훔쳐 야반 도주하기 일쑤였다. 대들보가 썩어가는 기와집처럼 명문가라 자부하던 최씨 가문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사랑채에 홀로 앉은 최 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탄식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윤 씨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하여 하루 종일 죽은 아들의 방을 서성이며 허공에 대고 밥을 먹으라 소리치곤 했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제 대감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끊겨버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드리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최 대감 대기망조가 들었으며 곧 송장이 될 늙은 대감과 미친 마님만 남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양자로 들어오겠다는 똘똘한 아이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최 대감의 남은 재산을 노리는 먼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자식들 뿐이었다. 대감마님, 제 둘째 놈이 글공부도 제법 하고 힘도 장사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신다면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촌수조차 가늠하기 힘든 먼 친척이 멍청해 보이는 아들을 앞세워 찾아왔을 때
최대감은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글공부는커녕 제 이름 석자도 겨우 쓰는 놈을 데려와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라니 이는 조상님을 능멸하는 처사였다. 대감은 그들을 쫓아내며 씁쓸함을 삼켰다. 아, 내게 총명한 자식 하나만 있었더라면. 그럴 때마다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강치의 영민한 대답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서자라는 이유로 짓밟았던 그 재능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들이 늘어갔다. 한편 최 대감의 집에서 수백 리 떨어진 한양의 마포 나루터. 이곳은 조선 팔도의 물산이 집결하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운곡 상단에 객주하는 쉴 새 없이 오가는 상인들과 짐꾼들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최고급 비단과 인삼, 그리고 청나라에서 들여온 서적과 약재들이 창고마다 가득 쌓여 있었다. 이 거대 상단을 이끄는 행수 시행슈 사람들은 그를 운곡 선생이라 불렀다. 행수 어르신, 이번에 의주에서 들어온 인삼의 품질이 최상품입니다. 시세보다 3배는 더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늙수그레한 거강군이 굽신거리며 장부를 내밀자 상석에 앉아있던 젊은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날렵한 턱선과 깊은 눈매, 그리고 붓을 쥔 단단한 손가락. 그는 다름 아닌 10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강치였다. 강치는 아니, 이제는 운곡은 차가운 눈으로 장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분노를 넘어선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배라, 너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네. 2배 반만 받고 나머지는 구휼미로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인심을 얻는 것이 곧 더 큰 이문을 남기는 길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다. 거강군은 감복한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강치는 암제서 스승을 만나 목숨을 건진 뒤 피나는 노력으로 학문과 상수를 익혔다. 그는 양반들이 천시하는 상업에 뛰어들었으나 그가 하는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것이었다. 그는 낮에는 치열하게 장사를 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경전을 읽으며 칼을 갈았다. 그 칼은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부후로 만든 무형의 칼이었다. 운곡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셈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덕망까지 갖추었으니 한양 바닥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고위 관료들조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몰래 운곡을 찾아와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 어느 날 강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자신이 버림받았던 고향이 있는 방향이었다. 대감댁의 가세가 기울어 적자마저 요절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신복인 호판이 조심스럽게 전한 소식에 강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기뻐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슬퍼해야 할 일인가. 강치의 입가에 묘한 비소비웃음과 스쳤다. 천벌이라 하기엔 너무 늦었고 인과응보라 하기엔 아직 부족하구나.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반쪽으로 갈라진 그 옥패는 쫓겨나던 날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몰래 품속에 챙겨 나온 것이었다. 나머지 반쪽은 최 대감이 가지고 있을 터였다. 강치는 책상 위에 놓인 서신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전국의 거상들과 지방 수령들이 보내온 초대장과 청탁서들이었다. 그는 그중 하나 고향 근처 고을의 사또가 보낸 서신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 향약 샹유회를 논의하고자 하니 운곡 선생께서 참석하여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때가 되었다. 강치는 직감했다. 이제는 그림자 속에 숨어 힘을 키우는 시기가 지났다. 당당하게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채비를 하라.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강치의 명령에 호파는 놀란 눈치였으나 이내 고개를 숙였다. 강치는 각근을 단단히 조여 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응시했다. 거울 속 사내는 더 이상 매맞고 쫓겨나던 비루한 서자가 아니었다. 천하를 움직일 재물을 손에 쥐고 사람을 부릴 줄 아는 거인 주린이 되어 있었다. 한편 최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죽은 아들 창수가 나타나 울부짖는가 하면 피를 흘리는 강치가 나타나 대감을 노려보며 아버지라고 서늘하게 부르기도 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새벽 대감은 텅 빈 사랑채에 홀로 앉아 가슴을 쳤다. 누구 없느냐? 누가 나 좀 살려다오. 그러나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방 안을 맴돌 뿐이었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대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을 불러굿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집안에 억울한 원혼이 서려 있어 앞길이 막혔다는 불길한 소리만 해댈 뿐이었다. 윤 씨는 이제 헛것을 보는지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다가도 어린아이처럼 울기를 반복했다.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대감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왔다. 인근 고을에 운곡이라는 젊은 거상이 내려왔는데 그의 학식과 덕망이 선비들조차 고개를 숙일 정도이며 해안이 뛰어나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가 붓을 들어 글을 쓰면 명필이요 입을 열어 이치를 논하면 명강이라 하니 혹시 그에게 가문을 구할 방도라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생겨났다. 최 대감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하인 하나만을 대동한 채 길을 나섰다. 자존심 강한 그가 일개 장사치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문의 몰락을 방증하는 일이었으나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최 대감은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그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운곡이 머무는 객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최 대감은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의외로 운곡의 하인은 정중하게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니 최 대감은 의아함을 느꼈으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별차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정갈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묵향과 함께 단정하게 앉아있는 한 사내의 실루엣이 발 뒤로 비쳤다. 사내는 대감이 들어왔음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붓을 놀려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대감을 압도했다. 마침내 사내가 붓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발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이 대감의 시선과 마주쳤다. 최 대감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산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서 보았던 눈인가. 저토록 깊고도 서늘한 눈빛을 매온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 대감마님. 발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뼛속을 파고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최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운곡 선생인가? 내 이름을 어찌 아는가? 그러자 운곡은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다. 이 근방에서 대감마님의 함자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문가의 어르신께서 이 천안 장사치의 거처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그 말투에는 묘한 가시가 돋쳐 있어 대감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님을, 그리고 이 젊은 선비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님을 대감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다. 10년 전 자신이 닫아 걸었던 대문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을 가두는 덫이 되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얇은 대나무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침묵은 천근의 바위보다 무거웠다. 방 안을 감도는 그윽한 난초 향기는 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최 대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발 뒤에 앉은 인형을 응시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내 일터인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느끼는 미묘한 위화감, 혹은 잊고 싶었던 악몽이 현실로 기어나온 듯한 섬뜩함이 대감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운곡은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달그락, 찻잔 뚜껑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자 최 대감은 움찔 놀라 어깨를 떨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를 지어 포청에 끌려온 죄인처럼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차맛이 입에 맞아오시는지요, 대감마님. 운곡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온기가 없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었다. 아, 향이 아주 좋구려. 내 평생 이토록 깊은 향을 가진 차는 처음 마셔보네. 대감의 칭찬에 운곡은 나직이 대답했다. 이 차는 설중매 광야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라하여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내고 피어난 꽃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뜻한 온실에서 자란 꽃은 흉내 낼 수 없는 독한 향을 품고 있지요. 눈보라라는 단어에 대감의 손이 크게 흔들려 찬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다. 뜨거운 찬물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대감은 황급히 소매로 닦아내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운곡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허둥대는 꼴을 감상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래, 귀한 차로군. 헌대 선생, 내가 이곳에 온 까닭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요. 최 대감은 본론을 꺼내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여유가 없었다. 가문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하나뿐인 적자가 요절하고 집안에는 우환이 끊이질 않소. 내 죽기 전에 양자를 들여 대를 잇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나 인연이 닿지 않아 이리 선생의 고견을 듣고자 찾아왔소이다. 대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운곡은 잠시 침묵하더니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잠시 후 운곡이 종이를 발밑으로 밀어보냈다. 그곳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다. 글귀를 본 초에 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것이 무슨 뜻이오? 떠난 자라니 죽은 내 아들. 창수가 돌아온다는 말이오. 대감의 되물음의 운곡은 서늘한 웃음을 흘렸다.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허나 산채로 죽임을 당한 자는 돌아올 수 있지요. 운곡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대감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대감마님, 나무를 보십시오.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라지만 만약 쳐낸 가지가 썩은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생명력 넘치는 가지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겨둔 가지가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면 그 나무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최 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운곡의 비유는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확히 빗대고 있었다. 서자라는 이유로 쫓아낸 강치, 그리고 적자라는 이유로 감싸고 돌았던 창수. 결과적으로 가문이라는 거목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대감은 믿고 싶지 않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설마 이자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강치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 그 어린 것이 그 추위를 견뎌냈을 리 만무했다. 대감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다. 선생의 말씀이 심히 난해하구려. 나는 그저 가문을 살릴 방도를 물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과거의 일을 들추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러자
운곡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발 뒤에 그림자가 커지며 대감을 압도했다. 방도를 물으셨지요. 방도는 오직 하나, 결자해지, 지혜 제치해즈입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 대감마님께서 과거에 묶어버린 매듭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억울하게 끊어진 인연이 있다면, 잊고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갚아야만 막힌 혈이 뚫리고 가문의 기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운곡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최 대감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뻔했다. 평생 남에게 호통만 치고 살았던 그가 일개 젊은 선비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최 대감의 늙은 하인이 허겁지겁 별차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채통 없이 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안채에서 시작된 불길이 사랑채까지 번지고 있다고. 마님께서 불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최 대감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실성한 윤 씨가 기어이 사고를 친 것이다. 대감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럴 수가. 가문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최 대감이 정신없이 나가려는데 운곡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감마님, 서두르지 않으셔도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대감은 벼락 맞은 듯 멈춰 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발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발이 살짝 들썩였고 그 틈으로 운곡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드러났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 10년 전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소년의 눈빛과 겹쳐졌다. 자네 설마. 최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탁월한 식견,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투 눈보라와 매화 이야기, 그리고 가문에 대한 원한서린 비유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다. 하지만 대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버린 천한 자식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거상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운곡은 대감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발을 걷어 올렸다. 드디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운곡은 단정하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기품은 양반인 최 대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 대감마님. 10년 전 동짓달 그 밤은 참으로 추웠지요. 그 순간 최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치야. 잊고 지냈던 이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그 이름을 10년 만에 불렀다.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더 이상 강치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무너져 내린 아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치란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운곡이라 합니다. 버림받아 얼어 죽은 아이의 이름 따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운곡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대감의 가슴에 꽂혔다. 밖에서는 불이 났다는 전갈이 왔지만 대감에게는 지금 눈앞의 상황이 불타는 집보다 더 큰 재앙이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도 한번 끊어진 천류는 다시 잇기 힘들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운곡은 품에서 낡은 옥패 반쪽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혹시 이것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가문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나머지 반쪽을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 말이지요. 표의 대감은 멍하니 옥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 강치의 어미인 기생연심에게 정표로 주었던 것이었다. 연심이 죽을 때 강치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치가 쫓겨날 때 그것을 챙겨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대감은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빚어낸 괴물이 이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돌아와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집안의 화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모든 것이 이 아이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운곡은 넋이 나간 대감을 뒤로하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방금 쓴 거자필반 옆에 새로운 글귀를 적었다. 돌아가 보십시오, 대감마님. 당신의 집이 그리고 당신의 가문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일 테니까요. 운곡의 축객령은 냉정했다. 최 대감은 하인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객주를 나섰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운곡의 시선이 불길처럼 뜨거웠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대감의 마음속에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인가?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을 것인가? 최 대감은 흐느끼며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차갑게 변해버린 아들의 눈빛만이 가득 차 있었다. 검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치솟았다. 매캐한 연기가 고을 전체를 뒤덮었고 타닥타닥 기와가 터지고 나무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지옥의 아기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다. 최 대감이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뼈대 있는 명문가라 자부했던 99칸 기와집은 이미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안 돼, 안 된다. 내 집이, 내 가문이. 최 대감은 가마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 땅바닥을 기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불길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인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으나 대감은 그들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사당사당에 불이 붙으면 안 된다. 조상님들 위패를 꺼내와야 해. 무엇들 하느냐. 당장 물을 길어오지 않고. 그러나 이미 화마 에이슈오모는 사당의 지붕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늙은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그 누구도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더욱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다. 안채 마당 한가운데 머리를 산발한 정실 윤씨가 춤을 추듯 불길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죽은 아들 창수의 비단옷과 폐물들이 들려 있었다. 따뜻하구나, 아주 따뜻해. 창수야, 이제 춥지 않지. 이 어미가 다 태워줄게. 저 천한 것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는 불타는 소리에 섞여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실성한 윤씨가 헛것을 보고 지른 불이었다. 가문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탐욕과 집착이 역설적이게도 가문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다. 최 대감은 그 참혹한 광경에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서자를 내쫓고 적자를 옹립했던 그 동반자가 이제는 스스로 파멸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업보가 실체화되어
그들을 심판하는 지옥도였다. 그때 소란스러운 군중을 가르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물지개를 진 마을 사람들이나 불구경을 나온 구경꾼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는 도포자락 흔들림 없는 눈빛, 운곡이었다. 아니, 10년 전 이 대문 밖에서 피를 토하며 쫓겨났던 서자 강치였다. 그는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버티고 서 있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다. 최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불빛에 비친 운곡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나 눈동자 속에서는 집을 태우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회한이 일렁이고 있었다. 대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곡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선생 아니, 강치야, 제발 도와다오. 네가 거상이라 들었다. 사람을 부려 불을 꺼다오. 아내 내 어머니. 아니, 윤씨 부인이 있다. 사당이 탄다. 제발. 운곡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늙은 아비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앙상하게 마르고 검버섯이 핀 그 손은 10년 전 자신을 매질하던 위험 있는 손이 아니었다. 운곡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감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대감마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살려달라고 춥고 아프다고 울부짖으며 대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제 가슴속은 이미 이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되었지요. 이제 와서 물을 부은들 그 제가 다시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기 시작했다. 저 선비가 쫓겨난 서자라고. 최대감이 제 자식을 버렸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만.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최대감은 바들바들 떨었다. 운곡은 품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불빛을 받은 옥패가 영롱하게 빛났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가문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인의 예지를 논하고 양반의 법도를 따지는 척했으나 실상은 제 핏줄조차 부정하고 천륜을 저버린 위선 덩어리일 뿐입니다. 오늘 타오르는 저 불은 윤씨 부인이 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의 불입니다. 운곡의 일갈은 천둥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최대감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옥패 저것은 자신이 강치의 어미를 유혹하며 주었던 사랑의 징표였다. 사랑이 식고 그녀가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버려졌을 때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저 옥패 하나만을 품고 떠났었다. 그것이 이제 아들의 손에 들려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내 죄다. 모두 내 죄야. 대감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너무 늦었고 불길은 너무 거셌다. 그 순간 콰르릉전하는 굉음과 함께 사랑채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 불길에 휩싸인 기와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윤씨가 있는 안채 쪽을 덮쳤다. 마님,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불길 속에 갇힌 윤씨는 강치를 발견하고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악귀다. 악귀가 돌아왔다. 강치 저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태려 죽이려 한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불타는 기둥에 옷자락이 걸려 넘어졌다. 불이 순식간에 그녀의 치마폭으로 옮겨 붙었다. 대감이 비틀거리며 뛰쳐나가려 했으나 열기에 막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 운곡이 손을 들자 뒤에 서 있던 호위무사들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들은 물에 적신 거적을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윤씨를 낚아채 끌고 나왔다. 운곡은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도피였다. 그녀는 살아서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서자의 발 아래 엎드려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 으름 투성이가 되어 끌려나온 윤 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는 캑캑거리며 숨을 몰아쉬다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운곡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거대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10년 전 매를 맞고 쫓겨나던 그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살려주게. 천하를 호령하던 마님의 입에서 비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운곡은 쪼그리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죽지 마십시오, 마님. 오래오래 사셔서 당신이 지키려 했던 껍데기뿐인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당신이 버린 잡초가 어떻게 거목이 되어 당신을 내려다보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제 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윤 씨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밤이 깊어가고 웅장했던 기와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사그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지만 최 대감은 잿더미가 된 집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슬린 위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인들이 목숨을 걸고 겨우 건져낸 유일한 갑오였다. 그러나 집도 재산도 가족의 화목도 모두 잃은 마당에 위패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검댕 묻은 볼을 타고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명문가 최 씨의 영광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운곡은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돌아섰다. 복수는 성공했다. 자신을 버린 가문은 파멸했고 자신을 멸시하던 이들은 가장 비참한 꼴이 되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정말 어머니가 원하던 것일까?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나 강치는 그 유언을 지킬 수 없었다. 아니, 지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희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춥습니까? 운곡의 독백이 새벽바람에 흩어졌다. 그때 등 뒤에서 최 대감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치야, 네가 맞다. 내가 틀렸다. 썩은 가지는 나였다. 내 욕심이 내 아집이 너를 베어내고 결국 나 자신마저 베어버렸구나. 대감은 위패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내 눈이 멀어복 바오유를 돌멩이로 착각하고 내버렸으니 이 모든 재앙은 내가 자초한 것이다. 나를 죽여다오. 네 손으로 이 못난 아비의 숨통을 끊어다오. 그 처절한 통곡 소리에 운곡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저토록 무너져 내린 늙은이의 등을 보니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폐허가 된 집터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그 빛은 잔인하게도 재가 된 집을 비추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었다. 운곡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곳에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다. 복수의 끝은 환희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파괴는 끝났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카맣게 타버린 석가래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다. 폐허가 된 집터 한 구석 가마니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임시 거처 안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최 대감은 누더기 같은 이불을 덮어쓴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 곁에는 넋이 나간 윤 씨가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을 빨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처참한 현실과 병마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고 한때 굽신거리던 먼 친척들은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다. 대감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가는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살아서 더 무슨 꼴을 보겠는가. 그는 눈을 감으며 다가오는 어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려 했다. 그때 밖에서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리더니 거정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들어섰다. 운곡이었다. 그는 손에 약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들고 있었다. 최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네가 어찌하여...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운곡은 말없이 대감의 머리맡에 앉아 탕약 그릇을 내밀었다. 드십시오. 죽는 것은 쉽습니다. 허나 살아남아 죄를 씻는 것은 그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대감께서 그 쉬운 길로 도망치게 놔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묘하게도 살리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밀어내려 했다. 치워라.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너를 버렸다. 짐승만도 못한 아비를 살려 무엇 하려느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운곡은 대감의 손을 잡아 억지로 탄약 그릇을 쥐어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셨던 그 바보 같은 분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운곡은 잠시 말을 멈추고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살아서 보셔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양반의 핏줄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대접받는 세상. 제가 만들어갈 가문을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대감은 아들의 눈에서 서늘한 분노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연민을 읽었다.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싹이 이제는 자신을 덮어줄 거목이 되어 있었다. 대감은 울음을 터뜨리며 약을 삼켰다. 쓴 약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의 체증은 오히려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며칠 후 폐허가 된 집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운곡이 불러들인 인부 수십 명이 몰려와 잿더미를 치우고 새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지어지는 집은 예전의 위압적인 구시국한 기와집과는 달랐다. 담장을 허물어 낮추고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을 없애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거상이라 다르구만. 저리 큰 집을 짓다니. 하지만 운곡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문의 법도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는 최 대감을 다시 가장의 자리에 모셨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가문 내의 모든 사람을 능력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었다. 새 집의 상냥식이 열리던 날 최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섰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늙고 야윈 모습은 예전의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냈다. 그리고 운곡에게 다가갔다. 운곡 역시 자신의 옥패를 꺼내 들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딱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갈라졌던 틈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두 조각은 비로소 완전한 원형을 이루었다. 최 대감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치야, 아니, 이제는 우리 가문의 기둥인 운고가. 이 옥패의 틈이 보이느냐
깨진 것은 다시 붙여도 흉터가 남는 법이다. 내 죄 또한 그러할 것이다. 허나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버렸고 네가 무엇을 다시 주워 담았는지를. 운곡은 합쳐진 옥패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 사이로 아버지의 천이 전해져 왔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거대한 바위가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버님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이겨냈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식입니다. 이 옥패는 갑오로 내려갈 것입니다. 후손들이 이 틈을 보며 오만을 경계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먼 길을 온 부자의 화해는 요란하지 않았으나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날 밤 초에 대감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조상님들이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치의 어미 연심을 맞이하고 있었다. 연심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대감을 향해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다시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에서 깬 대감은 베개를 적신 눈물을 닦으며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운곡을 불러 사당으로 데려갔다. 새로 지은 사당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족보의 가장 윗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자, 지강치장지. 서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한 적장자로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치의 친모인 연심의 이름도 나란히 올렸다. 이는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집안의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최 대감은 그 후로 5년을 더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임종의 순간 그는 운곡의 손을 잡고 고맙다, 내 아들로 와주어서 라는 유언을 남겼다. 정실 윤 씨는 남은 생을 별채에서 조용히 지내다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못했으나 운곡은 그녀의 장례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예를 다해 치러주었다. 그것이 운곡이 보여준 복수의 완성이자 진정한 승리였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덕으로 감싸 안음으로써 악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다시 10년이 흘렀다. 운곡 상단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외국에까지 이름을 떨치는 거상으로 성장했다. 최 대감댁은 이제 적성아 이 덕을 쌓는 집라 불리며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학문의 뜻이 있는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명문가로 칭송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운곡은 대청마루에 앉아 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버님 훈장님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있다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운곡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핏줄이 좋다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운곡은 품에서 낡은 반쪽짜리 옥패 2개를 꺼내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이 옥패를 보거라. 갈라졌던 흔적이 보이지 이것이 붙어 하나가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사람의 귀천은 이 옥패와 같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려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운곡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2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을 위로하듯 따스하고 부드러운 꽃비였다. 운곡은 눈을 감고 바람의 향기를 맡았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가문은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 풍성한 숲을 이루었다. 버림받았던 서자강치아니 거상 최운곡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진정한 명문가는 핏줄이 아니라 덕대의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